자, 역사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역이 있고 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은 사실로서 역사, 사는 기록으로서 역사를 말합니다. 자, 역, 즉 사실로서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얘기합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기록 역사는 그 모든 사건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해서 기록한 것만을 얘기합니다. 자, 사실로서 역사를 강조한 사람은 독일의 랑케입니다. 자, 랑케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만을 얘기하자, 즉 역사가의 해석을 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즉 사실로서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실, 그 사실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가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독일의 역사가 랑케가 주장했습니다. 자, 기록의 역사는 자, 모든 사건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해서 기록한 것만 얘기하는데 영국의 이에치카가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는 역사가 해석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즉 과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얘기한다면 현재는 역사가의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은 뭐다? 사실로서 역사.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독일의 역사가 랑케가 주장했습니다. 역사가의 해석을 부정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 그 자체만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 사는 기록의 역사. 자, 그 모든 사건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해서 기록한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국의 이에치카가 강조했습니다. 역사가의 해석을 강조하는 것이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즉 과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다면 현재는 역사가의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실로서 역사를 강조한 랑케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는 여러분, 자, 나폴레옹,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자, 독일을 정복했던 시대입니다. 자, 이때 독일은 프랑스 나폴레옹한테 정복을 당하자 열등감에 휩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독일 역사 과거를 꾸미기 시작해요. 이때 나온 소설이 그 유명한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자, 독일은 나폴레옹, 프랑스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자 열등감에 휩싸여서 자, 독일 역사를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해요. 자, 우리 중세에는 이런 아름다운 백설공주도 있었어. 우리 독일은 예전에 정말 잘 나가고 뛰어난 민족이었어. 이렇게 자, 과거 역사를 왜곡하자 이 랑케는 자, 사실로서 역사를 강조한 겁니다. 자, 독일 민족 잘났다. 독일 민족은 예전에 잘 나갔다. 이런 역사가 해석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만을 얘기하자. 이게 바로 랑케가 주장한 사실로서 역사입니다. 자, 기록의 역사를 강조한 사람은 영국의 이에치카라고 그랬죠. 자, 이에치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의 카이사르가 있죠.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외치면서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이 바로 로마의 영토입니다. 여기가 로마의 수도고 이쯤 루비콘강이 있어요. 자, 로마의 장군은 절대로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손가락 보이는 이 부분이 루비콘강인데 로마의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너게 되면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는 절대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외치면서 이 강을 건넜어요. 자, 이에치카는 이런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루비콘강을 건넜고 지금도 건너고 있다. 하지만 역사가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카이사르만을 선택해서 기록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루비콘강을 건넜고 지금도 건너고 있어. 근데 역사가는 카이사르만을 선택해서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이 건너서 건넌 거는 기록하지 않아요. 자,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제가 건너면 기록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한 10번 할 거고 유엔 사무총장은 20번 할 거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지구 대통령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너면 기록할 겁니다. 라고 말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학생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을 10번 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20번 하고 최초로 지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그 강을 건넌 것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기록하지만 그 학생이 그 강을 건넌 것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최초로 지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그 강을 건넌 거랑 지구 대통령이 되는 거랑 원인 결과가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기록합니다.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원인 결과가 성립되는 거죠. 자, 로마는 여러분 원래 공화정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귀족이 같이 다스리는 시스템이죠. 근데 카이사르가 이 강을 건너므로써 한 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제정의 기틀이 만들어집니다. 원인 결과가 성립되죠. 그 학생은 지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강을 건넌 거랑 지구 대통령이 되는 거랑 원인 결과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이 강을 건너서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는 카이사르가 이 강을 건넌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강을 건넜고 지금도 건너고 있어. 하지만 역사가는 카이사르만을 선택해서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가의 해석을 강조했으니까 이것은 기록의 역사죠. 자, 여러분, 사실로서 역사는 랑케가 주장했고 기록의 역사는 이에치카가 주장했습니다. 사실로서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기록하는 거고 그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역사가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록의 역사는 그 모든 사건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해서 기록한 것만을 얘기해요. 역사가를 강조한다. 즉 역사가의 해석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역사는 여러분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의 역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사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사시대 할 때 이 사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는 문자.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어서 기록을 할 수 없었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제 문자가 나와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선사시대는 아직 문자가 나와서 기록할 수 없었던 시대. 자, 역사시대는 이제 문자가 나와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선사시대는 자,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눠집니다. 자, 구석기는 자, 평등사회였죠. 다 같이 못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엄마 중심이었습니다. 모계사회죠. 이땐 여러분 아빠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엄마 중심이에요. 자, 이 사진은 자, 구석기 유물입니다. 유럽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물인데 자, 엄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산을 기원하는 것이죠. 아빠가 아니라 이렇게 엄마를 표현했다는 건 모계사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석기까지는 아직 정착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동생활을 했습니다. 자, 신석기도 역시 평등사회, 다 같이 못 살았죠. 자, 그리고 역시 모계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달라진 점은 신석기 때부터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석기 때부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동생활이 아니라 정착생활을 하게 되니 우리는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이동생활이 아니라 정착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석기 때는 여러분 갈아 만들었다 간석기입니다. 구석기는 그냥 단순히 떼어 만들었다. 그래서 뗀석기라고 합니다. 구석기는 단순히 떼어 만들었다 뗀석기. 신석기는 사진처럼 갈아 만들었으니 간석기입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때는 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돌로 그릇을 만들어서 조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죠. 자, 그러면 돌로 만든 그릇으로 조리하게 되면 음식물이 튀고 또 국이 빨리 식겠죠. 근데 흙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흙으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토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석기 때부터 종교가 나옵니다. 이제 정착생활을 하게 되니 원시 종교가 나오는데 자, 우선 애니미즘이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이렇게 태양, 나무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자연물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테미즘, 특정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상징으로 삼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사를 보면, 단군 신화를 보면 환웅이 우리나라에 왔더니 곰과 호랑이가 있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환웅은 곰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정말 인간이 곰과 결혼한 게 아니라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연합을 해서 고조선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정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상징으로 삼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도 있습니다. 무당을 숭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자, 이런 것을 원시 종교라고 합니다. 신석기 때부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원시 종교가 나오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기와 신석기가 선사시대입니다. 아직 문자가 나오지 않아서 기록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자, 이제 역사시대입니다. 이때는 문자가 나와서 기록할 수 있는 시대죠. 청동기부터 역사시대입니다. 청동기 때는 이제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져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차이가 생깁니다. 즉, 청동기 때부터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까지는 생산물이 적었기 때문에 일종의 공산주의였습니다. 같이 소유했어요. 사유재산제가 없었지만 청동기 때는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사유재산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가진 자는 지배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피지배자,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생산력이 증대되자 이걸 뺏기 위한 전쟁이 활발해집니다. 전쟁은 여자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남자가 하죠. 그래서 이제 모계 사회가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가 됩니다. 구석기, 신석기까지는 모계 사회였죠. 청동기부터는 이제 전쟁이 활발해지니 남자가 전쟁의 중심이죠. 그래서 가부장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때부터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자, 문명이 탄생하는데 강 주위에서 관계 농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 주위에서 부족들이 모여서 물을 끌어당겨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강은 범람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족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강의 범람을 이겨내려면 댐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부족들이 흩어져서 강의 범람을 이겨낼 수 없죠. 그래서 그 부족들이 뭉쳐서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청동기 때부터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강의 범람을 해결하려면 댐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부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야겠죠. 그럼 얼마큼 걷었는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 때 문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강의 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댐을 만들어야 돼. 그럼 부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얼만큼 걷었는지 기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자가 나오니 청동기 때부터 선사시대에서 이제 역사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청동기 때 국가가 만들어져, 문명이 만들어져, 그리고 문자가 탄생해서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세계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 나일강에 있죠. 나일강. 자, 메소포타미아.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왼쪽이 여러분 유프라테스강, 오른쪽이 티그리스강. 다시 말해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강과 강 사이에. 이 왼쪽이 유프라테스강, 오른쪽이 티그리스강입니다. 왼쪽이 유프라테스강. 오른쪽이 티그리스강. 자, 강과 강 사이에 꼈다. 그런 뜻이죠. 자, 인더스 문명이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에서, 인더스에서 지금의 인도란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는 황하 문명이 있죠. 자, 이집트 문명, 나일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인더스 문명, 인더스랑 강에 있습니다. 여기가 인더스강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겐지스강입니다. 자, 인더스강에서 인더스 문명이 나왔죠. 중국은 황하 문명입니다.
황허 문명. 자, 세계 4대 문명은 청동기 때 나오는 겁니다. 자, 청동기 때부터 관계 농업을 한다. 강 주위에 모여서 물을 끌어당겨서 농사를 져. 하지만 강은 범람을 해. 그래서 우리 인류는 국가, 문명을 만들어서 강의 범람을 이겨내면서 역사는 진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 4대 문명. 자, 오리엔트 문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여러분 오리엔트 문명입니다. 유럽 동쪽에 있죠. 유럽 동쪽에 있다. 유럽 입장에서는 해가 뜨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를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집트 문명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그리고 더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가면 히타이트. 히타이트는 여러분 철기를 오리엔트 문명에 전해준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페니키아가 있고 여기 헤브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여기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이것을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보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지역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신권 정치를 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다. 신의 이름으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재정일치죠. 왕은 정치도 담당하고 제사도 담당했어.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통치한 것입니다. 자, 지구라트. 자, 이게 바로 신전입니다. 자, 이렇게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지구라트를 만들었는데, 자, 우리 성경에서 바벨탑이 나오죠. 자, 이 지구라트가 바로 바벨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바벨탑은 지구라트를 표현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바벨탑은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막 탑을 쌓았다. 그래서 하느님이 노에서 홍수를 이제 일으켜서 벌을 줬다고 성경에 나오죠. 자, 이것은 바로 지구라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지구라트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벨탑이 지구라트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쐐기문자. 점토판에다가 갈대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쐐기문자.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점토판을 펴서 갈대를 이용해서 글을 새기는 거죠. 자, 메소포타미아는 신권 정치. 지구라트가 신권 정치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쐐기문자. 점토판을 이용해서 글자를 새기는 거죠. 자, 그리고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60진법. 자,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이죠. 이게 60진법입니다.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유명한 왕국은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습니다. 자,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왕은 함부라비 왕입니다. 자, 이 함부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는데 바로 이 돌 기둥에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족 중심의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귀족이 평민을 다치게 했을 때는 뭐 100만 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노비를 다치게 했을 때는 그 반만 내면 되게 합니다. 귀족 중심의 법이고 신분 차등으로 법률을 적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왕국을 통일한 나라는 바빌로니아 왕국. 자, 핵심 인물은 함무라비 왕입니다. 자, 함무라비 왕은 이 돌기둥에다가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자,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철기를 가진 히타이트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집트 문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집트 문명인데, 자, 이집트는 여러분 이 나일강, 신의 선물이라고 하죠. 비료를 뭐 굳이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류에서 비옥한 토지가 쓸려 내려와요. 그래서 토지가 아주 비옥합니다. 자, 홍수가 났을 때 상류에 있는 비옥한 토지 물질이 내려와서 하류를,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죠. 하류를 아주 비옥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여름에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상류에 있던 비옥한 토지가 내려와서 하류를 아주 비옥하게 해줘요.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수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비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이렇게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저절로 비료 같은 비옥한 토지 물질이 내려와서 이 나일강 지역을 아주 비옥하게 해주기 때문에 농경이 일찍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은 지금은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퇴적이 너무 많이 돼서 농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나일강은 지금도 농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의 선물이라고 하죠. 자, 폐쇄적 지형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입니다. 여러 군데 뚫려 있죠.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도 올 수 있고,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집트는 폐쇄적이에요.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밖에 없죠. 자, 여기는 여러분 폐쇄적이기 때문에 왕권이 좀 안정됐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왕권이 불안정해요. 개방적이니까. 여기서도 올 수 있고, 여기서도 올 수 있고, 여기서도 올 수 있고. 이집트는 여기로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폐쇄적 지형이라는 거.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 지형이라면 이집트는 폐쇄적 지형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왕권이 안정되고 통일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신권 정치. 왕이 신의 대리자로서 통치했다는 거죠. 왕은 파라오라고 불린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자, 내세적 세계관이 발달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좀 개방적이다 보니까 현세적 세계관이 발달했습니다. 현세적 세계관. 이집트는 폐쇄적이죠. 그래서 왕권도 안정됐고 내세적 세계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강조하는 내세적 세계관이 발달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이야. 그래서 현세적 세계관. 이집트는 폐쇄적. 그래서 내세적 세계관이 발달해요. 그래서 자, 미라가 만들어지는데 자, 왕이 죽으면 이 관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요. 그래서 외과 의술도 발달했습니다. 그 왕의 얼굴을 여기다 그대로 그렸습니다. 이 겉에 얼굴이 있죠. 이게 왕의 얼굴입니다. 이 미라는 피라미드에 넣어요.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건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 얼굴은 마찬가지로 미라에 있는 얼굴과 똑같아요. 그 왕의 얼굴을 미라에도 그리고 스핑크스에도 표현한 겁니다. 이 스핑크스는 여러분 동쪽을 향해요. 그래서 동쪽에 해가 뜨면 그래서 이 스핑크스의 눈과 마주치면은 이 시체는 영원히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자, 사자의 서도 쓰여지는데 이건 일종의 주문입니다. 이 왕이 죽은 다음에도 평온하게 살게 해달라고 주문을 쓴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그 주문 내용을 쓴 겁니다. 이 사자에서는 파피루스에 쓴 겁니다. 이 파피루스는 일종의 갈대입니다. 갈대를 이 그림처럼 펴서 잘게 자른 다음에 펴서 그 위에다가 상형 문자, 그림 문자죠. 상형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에서 페이퍼란 단어가 나온 겁니다. 파피루스, 페이퍼. 페이퍼란 단어가 이 파피루스에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이집트는 내세적 세계관, 미라,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다음에 주문, 죽음 이후에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주문을 외우는 거죠. 사자에서. 이 사자에서는 파피루스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상형 문자입니다. 그림을 이용한 문자죠. 상형 문자. 자, 히타이트를 보겠습니다. 자, 히타이트는 여기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자, 히타이트족을 표현한 건데 히타이트는 여러분 철기를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 전해주는 민족인데 여러분 여기 바퀴를 보세요. 이 청동 바퀴로 만들면 한 명밖에 못 타요. 근데 여기를 철제 바퀴로 달면은 2명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 명은 끌고 한 명은 활을 쏠 수 있는 거죠.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마차가. 자, 철제 무기와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철기 문화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 전해줬죠. 자, 페니키아를 보겠습니다. 자, 페니키아는 여기 있었던 나라인데 이렇게 해상무역을 활발히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다 세운 나라가 카르타고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다 세운 나라가 카르타고. 페니키아 민족들이 지중해 무역, 여기를 여러분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합니다.
지중해라고 하는데 지중해 무역을 활발히 했고, 자, 요 지금의 튀니지 지역이죠. 튀니 지역에다가 카르타고를 건설했습니다. 이 카르타고가 나중에 로마와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싸우니 그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페니키아는 자줏빛 염료를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자줏빛 염료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다가 카르타고를 세웠죠. 이 카르타고를 로마 말로 포에니라고 합니다. 카르타고를 포에니.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이 카르타고와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여. 그래서 그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페니키아 문자가 발달했는데 바로 이게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을 만든 민족은 페니키아입니다. 헤브라이를 보겠습니다. 헤브라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자, 유명한 왕은 솔로몬 왕이 있죠. 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자, 이 헤브라이는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 하느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교가 성립됐어요. 이 유대교에서 나중에 크리스토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와 크리스토교는 약간 달라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신으로 보고 예수님은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크리스토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크리스토교는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오해를 하는데, 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은 로마라기보다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제 예수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하느님만 신으로 보는데 크리스토교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모두 신으로 보는 거죠. 유대교에서 크리스토교, 즉 기독교가 나오는 겁니다. 크리스토교가 기독교죠. 그래서 유대교와 크리스토교,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느님만을 신으로 본다면 크리스토교, 즉 기독교는 그 예수님까지 신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인더스 문명을 보겠습니다. 자, 인더스강 유역에서 건설됐죠. 자, 여기가 바로 인더스강입니다. 여러분 인더스고 여기는 겐지스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인더스, 이쪽에 있는 게 겐지스. 자, 상형 문자, 그림 문자를 사용했어요. 자, 인장을 사용했는데 자, 해석되진 않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직 해석되진 않고 있고, 자, 공중 목욕탕과 하수도가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자, 그 유적지는 인더스강에 있는 모헨조다로죠. 자, 사진은 이 공중 목욕탕과 하수도입니다. 자, 이런 사진들이 나오면 인더스 문명이다. 자, 이 지역은 모헨자도로입니다. 자, 철기를 가진 아리아인이 저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인더스 문명을 정복하죠. 자, 이 철기를 가진 아리아인은 자, 겐지스강까지 진출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브라만교입니다. 자, 그들의 종교는 브라만교인데 그 브라만교의 경전은 베다라고 합니다. 이 철기를 가진 아리아인의 관습과 생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 원주민들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리아인이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신분 제도입니다. 자, 아리아인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로 나눠집니다. 선주민 수드라, 이렇게 선주민은 수드라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인도인들은 이 이마에 자, 자기의 카스트를 표현합니다. 자, 백색은 제사 담당, 적색은 군사 담당, 황색은 생산, 흑색은 노예, 이렇게 되는 건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가 바로 정복민, 철기를 가진 아리아인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 크샤트리아 계급이 성장합니다. 자, 왕족, 귀족, 무사, 그리고 이제는 바이샤도 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브라만 중심의 브라만교의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카스트제를 부정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불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 불교는 이 카스트 제도에 반발해서 나온 거죠. 이 신분 제도에 반발해서
평등을 강조하는 나중에 불교가 나오게 된다. 자, 철기를 가진 아리아인들은 자, 인더스 문명을 정복하고 겐지스강까지 정복합니다. 자, 그들의 종교는 브라만교, 경전은 베다죠. 자, 그리고 원주민들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드는데 이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샤트리아, 바이샤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평등을 강조하는 불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고. 자, 황하 문명을 보겠습니다. 황하 문명. 자, 상나라가 있습니다. 자, 예전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은나라라고 했습니다. 중심 지역이 은어기 때문에 은나라. 근데 지금은 이제는 상나라라고 그래요. 은나라, 상나라. 자, 역시 재정일치입니다. 왕은 정치적 지배자이자 제사의 담당자입니다. 자, 갑골문을 만들었는데 이 갑골문이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자, 재정일치니까 왕이 직접 점을 쳐서 그 점의 내용을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태운 다음에 갈라지는 틈을 보고 자, 다시 정리하면 이 거북이 등껍질에다 점을 찍어요. 자, 점을 찍어서 불을 지집니다. 그러면 갈라지겠죠. 이 갈라지는 내용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지는 형태를 보고 점을 쳐서 그 내용을 이 껍질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갑골문인데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정강이를 발로 차보세요. 정강이를 발로 차면 세로로 갈라지죠. 이 힘줄은 세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을 찍어서 불을 지펴. 그러면 세로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이 기록한 내용도 세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세로로 썼던 거예요. 힘줄이 세로로 돼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순장을 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왕을 시중 들던 사람들도 같이 묻었어요. 죽어서도 왕을 시중하라고. 이것은 순장 무덤을 이렇게 복원한 겁니다. 자, 상나라 다음에 주나라입니다. 자, 주나라 영토를 보십시오. 이것은 상나라 영토, 이건 주나라 영토. 중국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황하. 그 다음에 이거는 양쯔강이죠. 즉 주나라는 양쯔강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자, 주나라는 상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봤듯이 양쯔강 이남까지 진출했어요. 자, 그리고 봉건제를 실시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친척들에게 자,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방을 나눠주고 왕 대신 통치하도록 하는 거죠. 그 대신 왕한테 충성을 다하도록 합니다. 봉건제인데 자, 왕이 친척들에게 이 땅을 나눠준 거야. 친척들을 제후로 삼아서 지방을 대신 통치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건제는 지방 분권인 거죠.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인 거고 왕과 죄인은 혈연 관계입니다. 왕이 친척들에게 지방 영토를 나눠줘. 지방의 제후로 삼아. 그래서 왕 대신 통치하게 하는데 이게 혈연 관계야. 친척 관계야. 그러니까 이 제후들은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견흥이라는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수도가 이제 호경에서 나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경은 지금의 시안, 나급은 지금의 로양인데 이것 좀 꼭 알아주십시오. 중국의 중요한 도시. 여기가 호경, 시안입니다. 여기가 나급, 로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수많은 나라들이 이 시안과 로양을 중심으로 수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더하면 여러분 여기는 지금의 중국의 수도 베이징, 여기는 난징이죠. 남경. 자, 그래서 여러분 시안, 로양, 베이징 이게 중국의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 왕조가 이 세 개를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 견흥이 쳐들어와요.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안에서 로양으로 수도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수도가 서쪽에 있었으니까 서주, 이쪽은 이제 동주라고 합니다. 이 견흥의 침입으로 주나라가 서주에서 동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메리카 문명도 있죠. 자, 아메리카 문명은 여기 아스텍, 마야,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대 문명이 있는 거죠. 자, 베링 해협을 건넌 아시아인들이 인디언을 형성했다. 자, 베링 해협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메리카가 있고 여기를 베링 해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간 거죠. 여기 알래스카가 있죠, 여러분. 지금은 여기가 이제 바다로 갈라져 있지만 예전에 추울 때는 여기가 얼음으로 얼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육지로 연결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살던 아시아인들이 베링 해협을 지나서 아메리카로 가서 인디언이 된 겁니다. 자, 16세기 때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정말 많이 죽었는데 그 에스파냐인들이 퍼뜨린 전염병에 의해서 이 인디언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면역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디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 문명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명은 에게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이 전체는 여러분 아까 우리 지중해라고 배웠죠. 전체는 지중해, 여기는 에게해, 여기는 위에는 흑해라고 합니다. 자, 에게 문명, 여기는 크레타 섬. 자, 크레타 문명이 최초입니다. 크레타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반도를 자, 무슨 반도라고 하냐면 발칸 반도라고 합니다. 자, 이 전체가 발칸 반도. 자, 그 다음 여러분 요 반도, 또 요 조그만 반도가 있죠. 이것은 무슨 반도냐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이 전체는 발칸 반도, 이 조그만 건 펠로폰네소스 반도, 알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가 아테네고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는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테네, 요 정도가 스파르타입니다. 자, 우선 크레타 문명이 만들어지죠. 오리엔트 문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미케네 문명. 이 미케네 문명은 나중에 이 트로이 문명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 문명은 자, 북쪽에서 내려온 철계를 가진 도리아인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자, 이 도리아인이 세운 나라가 스파르타입니다. 자, 원주민이 세운 나라가 그 유명한 아테네죠. 자, 이 그리스에는 수많은 폴리스들, 도시국가, 이 폴리스라는 것은 조그만 도시국가를 말하는데, 자, 중국과 다르게 조그만 폴리스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는 수많은 계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거대한 제국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 계곡에 조그만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폴리스는 아테네죠. 자,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있는데 이 언덕이 아크로폴리스고 이 광장이 아고라입니다. 자,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언덕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아고라에서는 바로 민주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역할도 했죠. 이 아테네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4년마다 이 수많은 폴리스들은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해서 비록 우리가 여러 개의 폴리스로 나눠졌지만 하나의 민족임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4년마다 열린 올림피아 제전으로 이 수많은 폴리스들은 강한 동족의식을 갖게 되었다. 자,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발달하는데, 자, 이 민주정치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중갑보병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중갑보병 제도는 자, 왼쪽에 방패를 들어요. 왼쪽에 방패를 들고 오른쪽에는 창을 드는 겁니다. 자, 왼쪽에 방패를 들면 여러분 저의 왼쪽을 보호하는 거죠. 그럼 저희 오른쪽 방패가 저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줄을 잘 쓰기만 하면 누구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 중장보병 제도 때문에 누구나 방패와 창만 살 수 있으면, 줄만 잘 서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그래서 그리스에서 민주정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장보병 제도에도 단점이 있겠죠.
자, 줄을 일렬로 섰어. 단점이 어디겠습니까? 맨 뒤겠죠. 맨 뒤를 만약에 뒤통수 쳐. 적의 기마부대가 뒤통수를 치면 뒤가 금방 무너지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것은 알렉산더의 그림인데 알렉산더 다리 부분을 제가 확장한 겁니다. 자, 옛날에는 여러분 등자라는 게 없었습니다. 등자. 자, 여러분, 이 다리를 이렇게 조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삼국시대부터 등자가 있었어요. 이 등자는, 자, 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타. 그러면 이 다리를 조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를 조여주는 거죠. 이 등자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기마부대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여러분, 이 등자 없이 말을 탄 거죠. 자, 근데 이게 등자가 없다 보니까 기마부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를 이렇게 말을 타고 뒤를 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 시대에는.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가장 적당한 전법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렉산더는 등자 없이도 이렇게 말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이후의 전법은 어떻게 되냐면 적들의 중장보병이 있어. 이쪽에 중장보병이 있어. 부딪혀. 그럼 양쪽에는 기마부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의 기마부대가 이쪽을 치고 뒤통수를 치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는 어느 쪽의 기마부대가 뒤통수를 먼저 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 시대까지,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기마부대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등자 없었어요. 알렉산더도 등자 없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등자 없이 말을 탄 연습을 열심히 했던 거죠. 자, 이제 알렉산더 이후의 전법은, 자, 보병끼리 붙고 양쪽에 기병이 붙어. 그래서 어느 쪽의 기병이 적의 기병을 먼저 치고 뒤통수를 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자, 이 전법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 시대까지는 알렉산더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뒤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줄만 잘 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패와 창만 살 수 있어. 그러면 줄만 쓰면 되잖아. 쉽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제 귀족 중심의 정치가 평민까지 확산되는 거야. 이제 귀족만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평민도 이 중장보병 제도 때문에 쉽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제 평민까지도 투표권을 갖는 민주정치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귀족 중심의 정치였죠. 귀족만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어. 그런데 이 중장보병 제도 때문에 이제 평민들도 전쟁에 쉽게 참여하게 돼. 그래서 평민까지 투표권을 갖는 민주정치가 발달합니다. 방패와 창만 살 수 있으면 줄만 잘 서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평민까지 투표권을 갖는 민주정치가 발달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동쪽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 그때 이제 그리스가 해군으로 물리치는데 이 해군을 보십시오. 위에는 중장보병이 있고 밑에는 노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이제 방패와 창을 살 수 없는 평민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노자비는 노만 저으면 되잖아. 방패와 창이 살 수 없어도 노자비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제는 이 페르시아 전쟁으로 해군이 발달해. 해군에는 노자비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방패와 창을 살 수 없는 평민까지도 투표권을 갖게 돼서 이제 더 발달한 민주정치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 솔론의 금권정치. 시민들을 여러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자, 이 그림처럼 투구, 방패, 창을 다 살 수 있는 자. 또 어떤 자는 방패와 창만 살 수 있어. 또 어떤 자는 창만 살 수 있어. 이렇게 등급을 시민들을 여러 개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 방패와 창, 투구를 얼마까지 사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민을 여러 등급으로 나눈 거죠. 금권정치, 돈으로 시민을 매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클레스테네스는 도편충합법을 만드는데, 자, 어떤 자가 독재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도자기 파편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써요. 그래서 그게 어느 이상 모이면은 추방되는 겁니다. 독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편추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더 발달한 민회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정착시킵니다. 참고로 이게 페리클레스 얼굴인데 사진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 대머리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대머리였기 때문에 항상 투구를 이렇게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민주정치의 발달. 자, 첫 번째 솔론의 금권정치. 자, 방패, 창, 투구 중에서 어디까지 사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여러 개로 나눈 거죠. 클레스테네스의 도편추방법. 독재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도자기 파편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 그래서 얼마 이상 모이면 쫓겨나는 겁니다. 페리클레스는
자,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미네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정착시킵니다. 자, 참고로 자, 여러분 제가 이젠 제비 뽑아서 장관이 됐어요. 제비 뽑기로 장관을 뽑습니다. 예, 제비 뽑기로 장관이 됐는데 장관 됐다고 좋아만 할 수 없어. 왜? 농사를 못 짓잖아. 근데 페리클레스는 그 월급까지 다 준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아지죠. 그래서 그 월급까지도 줬기 때문에 더 완벽한 민주정치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스파르타 보겠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그 도리아인이 건설했다고 했죠. 자, 미케네 문명을 정복한 도리아인이 건설했습니다. 자, 군국주의적 민주주의. 밖으로 팽창했어요. 군국주의. 밖으로 팽창했고 여기도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아테네처럼 민주주의를 했는데 자, 스파르타는 심지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일종의 공산주의까지 했어요. 재산을 공유했고 심지어 부인과 재산도 공유했습니다. 부인까지 공유했어요. 왜 부인까지 공유했냐면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이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가족을 챙겨다 주다 보니까 뭐 자기 자식을 부정 입학시켜 뭐 그런 일들로 자기 아들 군대에서 빼 그런 가족 문제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스파르타는 부인을 공유하게 돼요. 그러면 누가 내 자식인지 몰라. 누구나 다 내 자식인 거야. 그래서 부정부패가 사라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까지 했다는 거죠. 재산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부인까지도 공유했어.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주의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을 보겠습니다.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죠. 아케메네스 조 페르시아 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있고 사산조 페르시아도 있어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가 두 개입니다. 사산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자, 이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 페르시아가 먼저 쳐들어온 거죠. 자, 이게 바로 페르시아 영토입니다. 거대한 제국이죠. 거대한 제국. 이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쳐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물리치죠. 그리스의 승리가 됩니다. 자, 아테네는 여러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그래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의 동맹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페르시아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손을 잡고 페르시아의 침략을 막아낸 거죠. 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벌이는 거죠. 자, 아테네와 그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가 주변의 도시국가들에게 돈을 걷었어요. 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이 델로스라는 섬에 모아놨기 때문에 자,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스파르타와 그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왜? 아까 우리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걸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는 페르시아 전쟁이었죠. 이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자, 결국 스파르타의 승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그리스는 곧바로 저 북쪽에 있었던 자,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렉산더는 자,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죠. 자, 페르시아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손을 잡고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친 거라면 그 이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즉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대립입니다. 스파르타의 승리가 됐지만 결국 이 그리스는 이 전쟁으로 서로 피폐해졌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게 되죠. 자, 그리스 문화를 보시는데 자, 여러분 헤겔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이 되어야 한다. 자, 미네르바는 아테나입니다. 아테나. 자, 그리스에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미네르바라고도 하는데, 이 지혜의 여신은 올빼미가 있죠, 손에. 그런데 밤에 이 올빼미가 날아다녀요. 밤에. 자, 무슨 말이냐면 해결은 그런 거예요. 철학이라는 건 쇠퇴기 때 발전한다. 그리스 철학이 발달하는 건 그리스 전성기가 아니라 그리스 쇠퇴기. 그리스가 이제 황혼역이 지었을 때, 황혼역이 되었을 때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스가 전성기가 아니라 쇠퇴기 때. 자, 그래서 해겔은 이 철학이라는 건 전성기가 아니라 쇠퇴기 때 발달한다. 자, 라는 의미에서 미네르바 올빼미는 황혼역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스는 민주정치였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유행합니다. 소피스트는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그리스 민주정치를 상징하는 건데, 자, 여러분, 도편 추방법은 저 사람이 독재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도적의 파편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얼마 이상 모이면 추방시키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자, 어떤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만족을 쫓아내고 싶은 거야. 근데 도적의 파편에다가 이만족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거야, 그 할아버지는. 근데 마침 이만족이 지나가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사람이 이만족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혹시 이만족 쓸 수 있습니까? 여기에 써주실래요? 그러니까 그 이만족이라는 정치가는 도적의 파편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 정치가는 양심 있는 정치가이지만 이 민주주의 제도는 어설픈 제도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발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글자는 다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정치식이 있어야 민주정치가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그리스는 이렇게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도 쓸 수 없는 시민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바보들의 정치, 중우정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주의가 변질돼서 바보들의 정치, 중우정치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은 시민들에게 멋있는 말만,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자, A 동네 가서는 여기다가 도서관을 만들어 줄게요. 저 B 지역 가서는 여기다가 도서관을 만들어 줄게요. 당선만 되면 되니까. 시민들은 글자도 모르고 미성숙한 시민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여기 가선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선 저런 말해.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가 바로 이제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변질되자 여기에 반발해서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변질되자 반발해서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성을 비판하고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지역, B지역 가서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소피스트,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했다면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반발해서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쪽이 플라톤이고 이쪽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은 여러분 손을 위로 하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아래로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리스는 이제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바보들의 정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그래서 플라톤은 이 그리스가 너무 쇠퇴해지니까 이상주의 철학을 전개시키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주의 철학을 전개시키는 거야. 왜? 지금 그리스의 현실은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변질돼서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은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주의 철학을 전개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플라톤의 유명한 철인 정치가 뭡니까? 중우정치를 비판했던 거죠. 글자를 아는 자만이, 민주정치가 뭔지 아는 자만이 투표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플라톤의 그 유명한 철인 정치인 겁니다. 이 당시 그리스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투표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변질되고 있어. 그래서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했던 거예요. 좀 글자를 아는 사람만이, 좀 정치를 아는 사람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플라톤은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주의 철학을 전개시켰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의 스승입니다. 왕의 스승이에요. 왕한테 이상주의 철학을 전개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다르게 현실주의 철학을 전개시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때 라파엘로가 그린 겁니다. 그리스 시대 때 그린 게 아니에요. 이 라파엘로는 플라톤은 이상주의 철학이니까 손가락을 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현실주의니까 손가락 아래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입니다.
자,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죠.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 조화와 균형을 상징한 거 바로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은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다.